외교통일안보의 종착역은 없다. 종착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착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오셨죠? 어제는 개교 기념일 날 학교 온 학생 심정이었습니다. 네. 장윤선 기자가 그제 밤에 네. 원래 어제로 예정돼 있었는데 전화 좀 받아. 그제 밤에 진짜. 문자를 날려가지고 네. 오늘로 연기했다고 그랬는데 네. 저는 그거를 어제 하는 걸로 하고 1시간 연기한 걸로 네. 잘못 파악한 바람에 네. 어제 왔습니다. 네. 어제는 또 하필이면 또 시간도 정확하게 맞춰서 왔어요 또. 오늘은 늦게 오셨는데 어제는 또 일찍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개교 기념일 날 일찍 가는 애들이 있어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 시간에 제 날짜에 오는 네. 아니 국회의원 되기 착한 전에는 국회의원. 아니 국회의원 솔직히 사람이 솔직해야 되잖아.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1시간씩 늦고 막 그랬어요. 아니, 방송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날도 그러니까 있었어.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그다음에 깨워가지고 김포공항으로 가버린 날도 있었고 버스 못 내려가지고. 아니 지하철을 못 내리는 건 주로 김창수 그거 원장이에요. 제가 지하철. 그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하다가 막 놓쳐가지고 뭐 딴 역 가 있고 막 이러셨는데 김종대 의원님이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국회의원 된 다음에. 그래서 바른생활 김종배. 김종배래 김종태. 바른 국회의원이야? 근데 이상한데. 바른 국회의원.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요즘 바른 자 쓰면 정의로운 이상한데? 국회. 아니 근데 좀 안. 아니 네. 바른정당을 한자로 하면 정의당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네. 발을 정자 아니에요. 그러네 정의당. 그래서 하나는 한글당이고 하나는 한문당인데 둘이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은 뜻인데 그게 네, 바르다는 게 정의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가지고 바를정. 이게 지금 저는 솔직히 그 바른정당의 그 명칭에 몹시 불쾌합니다. 그 우리가 이미 한문으로 쓰고 있는 명칭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써? 근데 다음에 영어로 한번. 아니 바른정당이 그 네. 이름을 쓴 거는 무슨 뭐 정의당을 흉내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른정당은 기름 바른 장어를 영입하기 위해서 미리 바른정당이다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 앞에 가로로 네. 이렇게 두 자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기름을 발라서 바른이다. 네, 기름 그래서 바른 정당. 뭐 먹는 거죠? 기름 바른 정당. 기름을 바른 정당이다. 근데 그걸 이제 가로로 이렇게 돼 있는 그렇군요. 거죠. 그거는 이제 특정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군요. 발랐다는 뜻의 바른정당. 그렇죠. 올바르다 바를 정자 그게 아니고. 그게 바른. 아니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문으로 써야 돼. 그 정의당 같이. 영어로 하더라고요. 김성태 위원장 버전으로 할까요? 더 라이트 파티. 진짜 웃겼어요. 더 라이트 파티. 네. 영어도 뭐 재밌게 구사하는 능력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바야흐로 대선 시즌이 열렸어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5.18 국립묘지 묘역에 참배하는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요. 5.18 묘역에 처음 가셨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유엔 왜냐하면은 외교부 장관도 하셨기 때문에 표정을 네. 보니까 좀 얼떨떨하면서 설명을 듣는 거 보니까 어쨌든 자주 온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국무위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오랜만에 가셔서 아니 그러셨을 거기에 수도 있죠. 기념식을 하는 묘역 장소가 있고 네. 또 구묘역이 따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념식 치르고 오면은 안 가본 거하고 똑같아요. 금방도 신매역만 가지 않았나 아마 그랬을 것 신묘역이에요. 같은데. 아까 예. 신방문 신묘역, 자료화면은 신묘역이고요. 구묘역으로 가실지는 근데 저희가 아직 뭐 확인을 또 못 실수한 거 없어요? 가서 방명록을 또 수첩보고 썼다든가 뭐 이런 또 실수한 거 없나요? 그거는 제가 좀 보기에 파악해봐야 오늘은 될 거예요. 이제는 그 첫날 이후로 방명록을 그냥 외워서 오시는데 좀 길게 쓰시는 편이고 지난번에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사는 사회 동아묘역에서 네, 그래가지고 또 논란이 가는 됐죠. 곳마다 하나씩 에피소드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국민들을 굉장히 즐겁게 해주시던데요. 요새 근데 이제 약간 그 저희가 팩트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를테면 퇴주잔 논란 그렇지. 같은 경우에는 풀 영상을 봤더니 제대로 제례를 했더라고요. 제대로 제례를 하시고 나중에 음복하는 과정에서 마신 거였는데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편집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논란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검증을 하는 건 좋은데 검증을 정확하게 그렇죠. 희화화 시키지 않고 하는 것도 언론의 영역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반기문 총장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검증은 정확히 해야 되니까요. 예. 네.
자, 지금 신묘역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고 있네요. 구묘역은 안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왜냐하면 저렇게 걸어 나오면 아니, 그리고 이제 저 통상적으로 앞에서 차를 가지 타면 마요. 갈 수 있어요. 예, 차 고개 타고 하나 돌아가요. 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구묘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네. 사실을 아는 아마 그 장관들 별로 없을 거고요. 네. 그리고 구묘역과 신묘역의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마 반기문 총장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은 신묘역에 가서 원래 또 외교장관 출신이니까 의전에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신묘역에 가서 의전적인 그런 행사만 마치면은 5.18 묘역을 다녀왔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 가지고 또 아까 우리 정윤순 기자 말씀한 것처럼 퇴주잔도 저도 다 봤거든요. 반기문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네, 네. 이렇게 풀 영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검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무리하게 트집 잡는 그런 거는 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뭐 너 왜 구묘역은 안 갔느냐 뭐 굳이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거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 정도 갈 만한 게 못 돼요. 네, 지금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민주 영령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 발전되고 공정한 사회 건설에 우리 모두 힘을 합해 나아가 잘 안 보입니다. 것을 부탁 약속드립니다. 그 날짜를 잘못 써가지고 다시 쓰셨대요 오늘은. 네, 여하튼 이러저러한 에피소드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대선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어찌됐든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주에는 월화목 사흘 동안 증인 신문을 하고 어제 빡세게 결정적으로 그 증인들을 다 46명 다 부르려면 도대체 몇 주를 해야 되냐 나오지도 않고 지금까지 7명밖에 안 나왔는데 다 어떻게 부르냐. 그래서 어제 검찰 조사 기록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은 국회에 한 분은 헌재에 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헌재에 와 있는 증거 기록을 채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빨라질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도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예, 저는 후보들이 엄청 열심히 뛰고 있어요, 지금. 바로 네. 이제 3월 늦어도 3월 2월에 헌재 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여전히 본인이 대통령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후 자금이 본인의 경영권 승계에 쓰였는데 도의적 책임 안 느끼십니까? 회사 돈 수백억 원이 뇌물로 쓰였는데요. 주주나 임직원들에게 책임은 안 느끼세요?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 출석 장면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저희가 누구 얘기했죠? 지금 요새 등장인물이 많아가지고 대선 얘기하다가 헌재 얘기하다가 이재용으로 훅훅 넘어가니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자료 영상 너무 자주 틀지 마. 재판 그러니까 예, 헌재 판결이 헌법재판소. 빨라질 경우에 그렇죠. 대선이 예. 지금 이제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는 뭐 빠르면 3월, 네. 뭐 3월이라는 아니 헌재 기각이 헌재 헌재 결정이 결정이. 예, 헌재 결정이 현재 결정이 빠르면 뭐 2월달에 될 수 있는 거죠. 2월달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60일을 잡으면은 4월 말 그렇죠. 4월 말 이전에 대선이 된다. 이렇게 네. 이 경우를 대비해야겠죠. 네. 일단은. 사람들이 그래요. 노동절은 안 된다. 노동절,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끼어 있다. 그거는 이제 이때는 우리 국민들이 좀 놀아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법에는 네. 매주 수요일 날 공휴일이 아닌 수요일 날 하도록 아, 돼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5월 달에 연휴 때 공휴일 때는 못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5월 둘째 주? 아니 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4월 마지막 4월 주나 마지막 주? 저 예. 끼인 휴일 있잖아. 아, 끼인 평일. 낀 평일. 그때 하면은 이제 네. 아주 박수 받죠. 네, 그렇죠. 낀 때 하고 다 이렇게 네. 우리 축제 속에서 5월 첫 주를. 그다음에 투표 제도가 좋아져 전국 어디 가도 할 수가 있어요. 오, 공항에서 우리 할 수 있어요. 여행 가기 직전에? 저 여행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전자 전국 투표도 어디서나. 됩니까? 다 그래요? 됩니다. 예. 요새 해외 여행 가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가시기 전에 꼭 하시고 가셔야 돼요. 투표 이번에 꼭 해야 됩니다. 네, 여하튼 후보들의 움직임이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이기도 하지만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고 오늘 아침 발표된 한국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31%, 민주당 지지율이 41%나 됐어요. 압도적으로 하고 정의당이 4.6%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 문재인 후보가 최근에 이제 정책 행보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과제, 그다음에 재벌, 그리고 이제 일자리 정책 이번 주에 발표한다고 하고요. 뭐 책도 냈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뭐 교육 정책 뭐 등등등등 하는데 이게 뭐 2012년 다시다. 왜냐하면 재수생이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좀 썸씽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김종대 의원은 안보 관련해서 주로 정책을 좀 보셨을 텐데 좀 어떠세요? 일단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유감이라는 걸 밝혀놔야겠습니다. 8일부터 16일 사이에 일주일간 2번 번복기 된 사드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한 번은 미국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그랬다가 바로 이 자리죠. 오마이 TV에 나와가지고는 네. 결정에 얽매일 필요 없다. 그래는 갈지자 행보가 이게 도대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들으면 들을수록 더 모르겠는 이런 애매모호함으로 일관하였던 거는 그건 유감이라고 일단은 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논란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논란은 아니었어요. 예컨대 군복무 단축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연구 차원에서 검토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문제로 저는 공감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전반적인 거는 사드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논란이 될 만한 건 없었고 조심스럽게 정책을 추구해 나가는 모습은 보기 좋았다. 단지 이제 앞으로의 대선 행보에서 문재인 후보가 좀 유념해야 될 거는 네. 뭐냐면은 이렇게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내놨다는 인상을 주는데 유의해야 됩니다. 너무 질문에 급히 답하다가 자기 말이 자기가 스스로 모순되는 이런 현상이 또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그건 신뢰감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주장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사심 없이 일할 수 있는 강한 정책팀을 준비하셔야 된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말이 흔들리는 건 여러 사람들한테 그때그때 다른 라인의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래서 조금 더 정책팀의 핵심을 갖다 강하게 준비해야 된다. 정의당에서 빌려드릴까? 그런데 그때 빌려줘. 마침 예. 심상정 대표가 네. 오늘 출마 선언을 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저도 이제는 또 줄은 똑바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 정의당은 정책 혼선이 없어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작아서 또 가능한 그렇죠. 일이기도 하고 작은 정당의 강점이죠. 그런 만큼 저희가 이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네. 야권 전체에 네. 또 하나의 어떤 균형추가 생기고 검증 기능이 추가돼서 다른 후보들의 어떤 그 소모적이거나 네. 혼란스러운 행보에 대해서는 적절한 견제를 할 걸로 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네. 사실 저는 정의당이 컬트식 선거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컬트식? 예.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네 편 내 편 자고 오면 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가는 안면 몰수할 땐 하고 그러면서 여차하면 후보직을 양보할 수도 있다는 물러 터지고 선한 모습 보이지 말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돌아온 것은 더 큰 배신감이었다. 그럴 때 확실하게 자기의 선명한 색깔 갖고 입장 가지고 안면 몰수하고 가버려야 된다. 이걸 저는 컬트식 선거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모습이 하나가 있어야 대선 후보들 간의 소모적 논쟁이나 아주 혼란스러운 모습을 견제해 줄 수가 있고 이게 야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인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 얘기하다가 심상정 후보 얘기하게 됐지만 네. 또 두 분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선순환 구조가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네. 제가 잠깐 말씀을 좀 이어서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검증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의 검증에 대해서도 팩트에 기초해서 검증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팩트에 기초해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논란이 많이 돼서 쭉 네. 조사를 해봤어요. 취재를 해봤어요. 네. 일단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게 13일 날 있었던 뉴시스 인터뷰잖아요. 예. 근데 뉴시스 인터뷰는 어디서부터 이게 꼬였냐면은 뉴시스의 전문이라고 보도되는 거를 보면은 네. 사드에 대한 입장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의 이야기는 한미 간에 합의한 것을 쉽게 취소할 수는 있겠느냐 네. 이겁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다음 정부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정부 미루라.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죠. 네. 근데 이 질문이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기사에 나오지 않은 질문이 뭔가 이걸 물어봤더니 원래 이제 질문한 거는 사드를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것은 임시 방편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아 뉴시스 기자가. 예. 예. 그래놓고 이제 뉴시스 전문에는 사드에 대한 입장은이라고 그게 질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방편이 아니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다음 정부를 미룬 것이 임시 방편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사드를 취소를 전제로 하고 다음 정부를 미룬다거나 또는 그 말 속에는 사드의 강행을 염두에 두고 다음 정부로 미룬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네네.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회 동의라든가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과 그다음에 외교적 노력을 통해 가지고 다음 정부에서 검토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로 다음 날 또 성공회대 신영복 교수 네. 일주기 행사에서 또 그렇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이게 뽑을 때는 네. 문재인 사드 취소, 뭐 입장 번복 네. 이렇게 뽑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정확한 오딩이 뭐 있느냐 이거를 이제 어쨌든지 간에 야권에서 지금 현재 유력 후보라 그렇습니다. 그랬나요? 네. 유력 후보니까 유력 후보의 발언이 뭐였나 예.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는 게 일단 논쟁에 있어서의 좀 희생산적인 논쟁을 하지 않는 거다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유력 후보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현상적으로는 그런데 네. 오늘 이제 한겨레 신문 아니 한국일보 기사를 지금 인용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네. 근데 그제인가 제가 어느 여론조사인지는 모르겠어요. 리얼미터예요. 리얼미터였나요? 예. 근데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거는 6개 정당의 후보를 놓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순위, 각각의 득표, 지지율을 뽑은 거예요. 근데 6개 정당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반기문을 무소속으로 해놓고 네. 그다음에 바른정당, 그다음에 새누리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국민의당하고 정의당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이렇게 6개 당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6개 정당을 합쳐보면은요. 네. 새누리하고 바른정당하고 반기문 무소속하고 이걸 합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문재인 지지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어떤 걸 보냐면은 최순실 박근혜 사건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제 이런 용어를 사용하자면 샤이 보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기 쪽팔려 가지고 트럼프 지지한다고 말 안 하면서 네. 실제로 트럼프를 찍은 사람이 있듯이 그러니까 여전히 그 예. 김창수 원장님 보시기에는 보수표가 살아 있고 물론이죠. 이 살아 있는 보수표가 야권이 분열하거나 야권 예. 내부에서 이런저러한 정책 차이로 정책 노선과 관련해서 이를테면은 토론을 하는 것이 자칫 빌미가 돼서 대선을 망칠 수 있다. 아니 뭐 토론하는 이런 거야 좋죠. 토론하는 게 빌미가 돼서 망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문재인 어떤 유력 후보 문재인 대세론 이거에 대해서 네네. 우리 국민들 사이에 특히 보수층들 사이에서 네. 이 자기 입장을 부끄러워서 자기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하지 않는 세력들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럴 이들은 수 있죠. 대선 때 보수로 결집할 거다. 그렇게 그렇기 할 때문에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번 대선이 무슨 뭐 야권이 유리하다거나 이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요? 네. 네. 김종대 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보수가 결집할 기회를 박근혜 대통령이 박탈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헌법재판에 요즘 최순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제 여론의 관심의 초점은 탄핵 결정, 그렇습니다. 재벌 개혁 쪽으로 넘어가고 네. 있다는 이미 게 그렇죠. 중요합니다. 예. 지금 키워드 분석을 해보면은 네. 이제 최순실은 다 외워. 네. 최순실의 인생의 이력을 전 국민이 다 학습이 끝났어. 최태민까지.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그래가지고 온 가계도를 전 국민이 달달달 외운다고. 그렇죠. 예, 최씨 일가. 그러면은 이건 이제 더 이상은 선도가 떨어져요. 근데 이제는 이후에 개헌이나 탄핵 결정 또는 재벌 개혁 네.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중이고 네. 그 사이에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마지막 동력화 될 수 있는 결집을 박근혜 대통령이 다 잠식해 주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무엇이 변했느냐 하는 건데 우선 정치의 효능감에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느냐 하는데 과거에는 이게 50% 미만이 지금은 70%까지도 네. 쭉쭉 올라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정치에 대한 참여도가 네. 특히 젊은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아주 인상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연령, 전 계층에서 골고루 광장 민심이 드러났다는 거는 네. 매우 6월 항쟁 이후로 네. 정말 특이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현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대선의 높은 투표율도 기대할 만해요. 예. 여기에다가 18세 선거 연령까지 허락이 된다면은 예. 그건 넘어갔으니까 유례 빼야 없이 되겠죠. 예. 유례 없이 야권은 좋은 환경에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고 예. 또 보수의 재결집 물론 보수가 탄핵당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수의 어떤 그 결집을 사실상 보수의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시도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헌법재판소 문제도 헌법재판소가 저런 증인 신문하고 뭐 이런 사실관계 심리는 저거는 그런 메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대하는 자세만으로도 탄핵 결정은 빨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제 대선이 탄핵 과정과 바로 맞물려 가지고 네. 이어지고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면에서 보수는 사실 확실히 망해야 확실히 죽어야 새살이 돋았다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어중간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대선 때까지 변화될 조짐이 있느냐가 이제 뭐 창수형이 얘기한 정말 관심의 초점이 됩니다만은 저는 아직은 그럴 가능성이 드러나진 않았다. 네, 그렇죠. 최소한 탄핵 결정 이후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두 가지 분석을 좀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반기문 변수가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이른바 충청권 의원들이 반기문이 출동하면 우린 전부 탈당해가지고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았었는데 유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실제 반기문 변수가 크게 작용을 못 하고 있는 현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그 뭐 갑자기 돈 얘기하면서 자기 뭐 몇 천만 원 썼다고 그래서 돈 때문에 정당에 가야겠다라든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이제 앞서 우리가 검증은 정확히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박연차한테 보수층이 받은 돈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물론 이거 위험한 발언이고 위험한 확인 발언이야. 안 됐는 예, 예.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까 이제 박연차 검찰에 돈을 있다는 받았다는 의혹이 지금 강력하게 제기가 제기되고 되고 있다는 있는 걸 거죠. 지금 김종대 그렇죠. 이야기하는 예. 거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튼 이제 이런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야권의 후보군들은 상당히 세게 달리고 있는 거고 민주당 지지율이 사상 유례 없이 40%. 40%를 넘고 있다는 거예요. 선거 국면도 아닌데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은 있다. 물론 이제 김상수 원장님 지적대로 뭐 다 이긴 것처럼 뭐 이렇게 우리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다가 또 선거가 엎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경계심을 주기 위해서 김창수 원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 국면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국민들이 어떻게 이거를 볼 수 있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네. 지금의 탄핵 정국과 대선 정국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최대 맹점이라고 할 만한 게 있습니다. 맹점. 예. 네, 그걸 짚어주세요. 자, 3.1 기미 독립 선언서 없이 3.1 운동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독립 선언서 없이 미국 독립 상상할 수 있습니까? 프랑스 인권혁명 없이 프랑스 혁명 상상할 수 있어요? 자, 무언가 그 사건에 촛불혁명이라고 할 때 집약된 게 무엇냐는 우리가 지금 좀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하나의 어떤 그 집약된 게 지금 안 나타났어요. 네. 그건 뭐냐? 정치에서 개혁 입법입니다. 맞습니다. 광장에 요구가 있었어. 이게 디맨드 요구라고 보면
그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가 답을 해줘야 된다고. 이게 서플라이예요. 이러면은 그 국회 개혁 입법으로 그 결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대선 국면이 되면서 정당 정치가 사라졌어요. 예. 자,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지금까지 개혁 입법을 주제로 해서 야권의 당 지도부가 단 한 번이라도 회동한 적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저도 그게 굉장히 없어. 이상해요. 없다고. 예, 예. 그러면은 탄핵 가결될 때까지는 2, 3일이 한번 멀다 하고 만났어요. 물론 네. 만나서 완전히 접시 깨지고 뭐 산통이 다 깨지는 건 있었어도 만났어요. 네. 그거는 주제가 명확했습니다. 네. 탄핵 어떻게 할 거냐 문제였어요. 네. 그럼 탄핵이 됐으면 그것은 일단 플랫폼이 깔린 거예요. 그 위로 도로를 닦았으면 자동차가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바로 개혁 입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체는 누가 뭐래도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 즉시 정당이란 존재가 사라지면서 개혁 입법에 대한 야권 합의가 완전히 실종되고 자, 지금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을 나왔고요. 지금 어디로 향하는 건지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좀 말씀을 영장이 드리도록. 기각된 거예요? 아니요. 그 표정은 영장 지금 굉장히 굳은 굳어 있는데. 상황인데요. 근데 만약에 영장이 이제 저 차는 이재용 부회장 차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 차가 예. 무슨 차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재용 부회장 그런데- 좋은 차면은 승용차입니다. 예? 좋은 승용차인데. 승용차예요? 승합차로 네. 보이는데요. 승합차? 그런가요? 예. 예, 승합차로 보이고 특검 관계자가 동승한 걸로 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네. 저기 무슨 차일까요? 누구 차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 네. 그러면은 지금 구속이 그 법원으로 네. 법원으로 영장 아. 실질 심사를 받으러 하러 가는가? 가는 아니 지금 그럼 뭐 장면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직은 뭐 예. 자 그러면 특검에서 이제 하고요. 네.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지금 중앙 지법으로 향하는 모습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자, 그 얘기 마저 하시죠. 김종대 의원. 예. 자, 그러니까 이 촛불 전국의 마지막 활용 점장이 안 찍힌 상황에서 지금 그렇죠. 대선 국면으로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대선 후보들이 그런 것에 대한 개혁 입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느냐? 네. 없어요. 그건 없는 겁니다. 이건 문법이 다르고 논리가 다르고 역할이 달라요. 이분들은 차기 정권의 주도가 되실 분들이에요. 네. 말하자면은 지금 현찰이 아니라 어음입니다. 지금 현찰로 박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개혁 입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주체가 정당인데 오늘날 정당 정치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바른정당,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네 개가 야당이에요.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분명히 국민들께서 여소야대 국면을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18세 선거 연령이나 이것도 아니 못해.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온 것은 네, 정치를 개혁하고 보수를 개혁하겠다고 떨어져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그때 나올 때 개혁 방향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18세 선거 연령 인하였어요. 네, 그다음에 재벌 개혁도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른정당 스스로가 요즘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야권 간에도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사라졌어요. 이런 상태에서 대선 국면으로 가면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위험한 거야. 네, 지금 내가 보기엔 굉장히 위험한 맹점인데. 거예요. 1, 2월 사이에 개혁 입법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2월이 넘어가서 대선이 본격화되면 때가 늦어요. 네, 그러면 시기는 지금밖에 없는 거라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게 광장에서의 요구에 대한 정치의 응답이 아직도 없는 상태에서 네. 대선 후보들한테 이제 국정을 맡겨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데 이거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김창수 원장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거는 현재 촛불 민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첫째가 그 촛불 민심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촛불 민심의 요구 사항은 적폐 청산, 그 다음에 개혁 입법, 그리고 새 대한민국 건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적폐 그 개혁 입법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촛불 광장의 어떤 소리를 이 팟캐스트를 팟짱을 통해 가지고도 여러 번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거는 개혁 입법이다. 그리고 개혁 입법 국회에서 해야 된다. 네. 개혁 입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국회의 의무 위반이다. 민심 촛불 민심을 배반하는 거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실제로 그렇게 속도가 지금 더디고 있는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지금 김정은 의원께서 하셨는데 네. 저는 촛불 민심에 대한 왜곡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바로 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하는 것들, 그러니까 촛불 민심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게 아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노골적으로 정면으로 부정하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는 것, 그건 역시 촛불 민심을 왜곡하는 겁니다. 네. 그 이면에는 어떤 사고 방식이 자리 잡고 있냐면은 촛불 민심은 뭐 국민들이 그냥 이렇게 뭐 유행적으로 한번 하는 거고, 그리고 바람 불면 실제로 꺼진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은 예. 개혁의 어떤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런 어떤 엘리트주의가 있는 겁니다. 아, 민중을 개 돼지로 아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개혁이 이렇게 적폐청산 작업은 지금 현재 뭐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뭐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 문제가 지금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특검이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지금 뭐 기대에 부응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폐청산은 상당한 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 단계로 또는 병행해서 돼야 될 개혁입법 조치는 국회에서 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새 대한민국 건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적폐를 누적됐던 이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나아가는 그 대한민국이 뭔가, 네. 이거는 정당에서도 제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광장에서도 지금 계속 그런 네. 토론을 하고 있고 또 예. 대선 후보들도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은 개별적인 작은 정책들을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다른 네. 한편으로 우리가 정말 어디로 나갈 것인가, 이 적폐를 청산하고 새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을 가지는 것인가 하는 네. 것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비전 제시를 통해서 국민들과 그런 문제를 가지고 네.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굉장히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저희가 큰 틀에서 대선 후보들 그리고 5개 정당에게 제안서를 띄운 거예요. 1, 2월 안에 개혁 입법해라. 그게 촛불 민심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32분 34초가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몇 가지 우리가 단독거리가 있어요. 그 얘기를 좀 시간이 계속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롯데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드 관련해서 지금 그 롯데 골프장을 국방부는 조금 시간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그 대토 협약에 문제가 없다, 진행될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일방적 사실 주장입니다. 국방부의 일방적 네, 주장이에요? 일방적 주장이에요. 네. 예전에 한번 오보도 나갔어요. 협약식 엊그제 곧 체결할 거라고. 체결할 거다. 그것도 일방적 주장이고 오보입니다. 롯데는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어. 그 지금 저 중국 내에서 네. 그동안 연이은 투자 실패로 막대한 손실에다가 네. 추가적인 손실을 보면은 그룹의 존폐, 경영권 분쟁이 있잖아요. 네. 형제간에 네. 거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 정도로 중대 사안이에요. 저희가 이 얘기를 지난주에 처음 했잖아요. 네. 김종대 의원께서 롯데 얘기를 처음 하셨어요. 사실상 팟짱이 단독 보도를 한 이후에 이번 주에 문재인 대표 발언과 얽혀가지고 롯데 얘기가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네. 우선 이 대목에서 김종대 의원에게 우리가 박수를 한번 치고 넘어갈까요? 그냥 갈까요? 그렇게까지. 아니 단독에 대한 치하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롯데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롯데 때문에 사드 배치가 안 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죠. 네. 롯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몸살이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으로부터 거의 최후 통첩을 받은 상태예요. 롯데가 예, 어떤 그게 내용? 예. 작년 12월 26일 날 천하이 중국 외교부의 아주국 부국장이 와서 맞습니다. 그때 언론에는 안 났지만은 네. 우리는 말했어요, 근데 네, 팟짱에서. 맞아요. 팟짱에서 얘기했죠. 롯데- 여러분 팟짱을 들으셔야 돼요. 중요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롯데를 만난 거라고. 롯데 만났죠. 거기서 최후 통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롯데는 설마 하다가 그 중국 내 재앙이 구체적 이미지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1월 3일 날 네. 예정된 이사회를 무기한 연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 롯데 그룹 주총이 3월에 있어요. 아 그룹 조총이. 예. 예. 그러니까 이사회를 마냥 연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네요. 이사회를 해야 주주총회를 할 주총을 수가 열니까.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3월 주총 직전까지는 해야 된다고 하면서 최대한 그때를 마지노선으로 밀어놓은 겁니다. 이사회를. 이사회 자체를. 예, 그래서 사드 토지를
국방부하고 맞거래하는 협약 자체를 원천봉쇄한 거지. 그러니까 이 저 물리적으로 네, 롯데가 원봉을 했네 사드를. 스스로 셀프 원천봉쇄란 거예요. 네. 셀프 물리력 행사를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나 못해 그래서- 버텨. 왜냐하면 사드고 뭐고 안 보고 뭐고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겼어. 망하게 생겼어. 됐거든.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네. 감정 평가서를 일체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토지 맞개원을 하려면 감정 평가서가 있어야 돼요. 네. 이 토지에 부분에 대한 감정 그렇죠. 평가서. 이건 이미 네. 1월달에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롯데 임원들도 내용을 몰라. 아 진짜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신동빈 회장만 알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민구 장관을 만나려고 그러는구나 한민구 장관이. 그런데 네. 이게 이제 그러면 3월달 가까워지면 대선판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사회를 열어서는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냐? 음. 지금 이 중요한 의제를 의안에서 빼는 방법도 있다는 거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이 사드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보자. 사드가 뭔지 이게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면 왜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게 국회에 검토는 좀 받아봐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늦지 그래, 않다. 아예 의안에서 빼겠다. 의안에서 뺄 수도 있다. 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롯데가. 예. 이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지금 특검 조사도 받고 있고 중국에서 또 불이익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결정을 한다? 그거는 결국은 뭐 한국 정부의 오른쪽 뺨 맞고 중국 정부의 왼쪽 뺨 맞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열 받았겠지. 롯데가. 그러나 부패 기업이니까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 골프장 문제만큼은 네. 이거는 정말 통제할 수 없는 너무나 재앙적 변수가 되다 보니까 네. 결정 못 하겠는 거예요. 그다음에 야권이 어떻게 할지 그건 눈치 보기로 들어간 거죠. 그렇군요. 사실은 예고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드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은 네. 김종대 의원이 이제 여러 번 이야기한 것입니다만은 작년에 7월 5일날 국방부 장관도 김종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7월 8일날 한미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해버린 거였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7월 8일날 그렇게 발표한 것은 졸속적으로 발표한 거잖아요. 7월 5일날 국방부 장관도 잘 모르고 있었고 7월 8일날 발표할 때는 외교부 장관은 백화점에 가 있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의 내용을 보면은 7월 8일날 발표해 놓고 2017년 12월까지 배치한다, 배치 완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7년 12월은 대통령 선거 기간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부터 이제 약간의 어떤 음모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여지가 있는 있었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탄핵 국면으로 돼서 조기 대선으로 가니까 네. 또 조기 대선 때까지 맞춰가지고 배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일본하고 한번 비교할 필요가 안보 있습니다. 대선 하겠다 이런 거 그런 아니에요? 거죠. 한마디로 네. 그거죠.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발표하기 전에 네. 공론화 과정을 1년을 거쳤어요. 그랬죠.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뭐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오케이를 하니까 네. 받아들이니까 4개월 만에 배치를 완료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네. 우리는 졸속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배치는 선거 때 맞춰서 하겠다는 거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고 국민적 합의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배치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바로 이런 충분한 어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뭐 어쩌저쩌하다 국회에서 어쩌저쩌하다 이런 게 있다 한다면은 지금처럼 중국이 반대를 한다거나 또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롯데 입장에서 만약에 가정해 볼 때 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 있는 겁니다. 네. 국민과 국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국민과 국회의 힘이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 원인은 애고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롯데는 네. 이런 우왕좌왕하는 탄핵 국면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네. 어떻게 되냐면은 토지를 만약에 맞교환하자면은 이건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제 제가 민변의 그 민주사회이라는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하고도 의논을 해봤습니다만은 그거는 국유재산법과 관련해 가지고 국유재산법을 위반하는 게 되기 때문에 민변에서 소송을 걸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 역시 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롯데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어떤 요인들이 예고돼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그 롯데가 사드에 또 이렇게 주요 변수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굉장히 그 상황은 엄혹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불쾌하죠. 우리 기업이 어찌됐든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드 문제를 고리로 해서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물론 이제 중국이 이제 안보 위협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국 기업을 타깃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불쾌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러면 사드를 여기다 갖다 놓는 게 과연 올바른 결정이냐 이 문제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따져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롯데 사드 그리고 이후에 이 안보 대선 프레임에 걸릴 경우에 야권 진영이 어떻게 할지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도 매번 검토를 좀 해서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저희가 지난주에 언젠가 한번 반기문 특집을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벼르고 오셨는데 김창수 원장님이 맨날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단독하니까 나도 단독을 준비해 와야겠다 취재를 하셨어요. 맞죠? 그 취재라기보다도요. 네. 원래 이제 저는 반기문 총장의 행보를 보고 과연 이제 이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있는 건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검증의 차원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매우 애정어린 관심을 깊이 많이 가져왔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반기문 총장이 이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보좌관 출신이고 네. 그리고 북핵 문제로 이 육자회담이 열려가지고 육자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를 냈던 게 2005년 9.19 공동성명입니다. 그때 반기문 총장이 외교부 장관이었고 네.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고 뭐 이래서 반기문 총장의 활약 그리고 앞으로 이분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런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또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도 많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언론에서 지금 많이 문제 제기되는 것도 있고 또 반기문 총장이 지금 국내에 돌아오셔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뭐 시작할 때 이미 이제 잠깐 말씀드렸고 또 네티즌들 사이에서 최대 화제가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한 건씩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문제는 뭐 언론에서 많이 노출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런 문제보다는 이분이 정말로 그 유엔 총장 시절에 어떤 뭘 잘했는가 그리고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거는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뉴욕 갔을 때 최순실 씨가 따라간 적이 있었다. 뭐 이런 보도도 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물론 저는 최순실 씨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 가지고 뉴욕을 갔는지 이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네. 근데 최순실 씨를 생각해 보면 지금 최순실 씨가 국정에 대해서 네. 손을 안 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하여튼 모든 걸 경찰 다 제보까지. 그런데 네.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을 어떻게든지 활용해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은 없었을까? 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취재를 하고 계시는 예. 거예요. 예. 그럼 몇 가지 지금까지 아직 예. 최종적으로 된 건 아닙니다.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예. 어. 첫 번째. 첫 번째, 그 지금 이제 오늘 마침 또 한겨레 신문에 났고 어제 그 파파이스에서도 이야기가 됐던데 네. 제가 뒤지다 보니까 쭉 그 유엔을 감시하는 유엔 관련된 기사를 집중적으로 쓰는 그런 그 언론 매체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매체의 기자가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또 취재를 해왔더라고요. 이제 그 기자가 쓴 기사를 조금 봤었는데 네. 그 기사에 따르면은 이제 뭐 그 기자를 또 인터뷰를 했어요. 다른 언론들에서 네. 보니까. 매튜? 매튜리인가? 매튜리. 예. 근데 그걸 보면은 이제 그 경남 기업의 반기문 씨의 동생 반기상, 네. 반기상 씨가 이른바 그 반기문 패밀리라는 네.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베트남이나 또는 카타르나 네. 또는 뭐 이런 쪽하고 그 노비 활동을 했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을 쭉 봤어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추적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묘한 우연의 일치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베트남하고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죠. 왜냐하면은 우선은 베트남 주재 대사, 한국 네. 대사 임명에도 최순실 씨가 압력을 넣었던 거였고 예. 그렇게 이제
그 베트남 공간에 있는 공사가 어떤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최순실 씨의 조카가 베트남에서 뭐 유치원 원장을 하면서 영어 교육과 관련된 상당히 큰 그런 어떤 학원 사업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베트남과 최순실 씨가 뭔가 관련이 있는 걸로 이렇게 봤는데 근데 베트남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경남 기업에서 경남 기업이 이제 이른바 그 유동성 위기에 빠지니까 네. 경남 기업에서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완종 씨가 집중적으로 했던 게 뭐였냐면 하노이에 지었던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지었던 랜드마크 72라는 어떤 대형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저희 롯데가 지금 짓는 그런 빌딩이라고는 할까요? 근데 그거를 매각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성완종 씨 입장에서 그걸 매각했을 경우에는 경남 팔린다, 기업이 유동성이. 살 수 네. 있다 이런 거였죠. 예. 그래서 그 매각하기 위해서 이제 노비스트로 고용했던 사람이 이제 지금 이제 언론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 반기문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씨 아들, 그러니까 반기문 씨의 조카죠. 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국내로 귀국할 때 미국 연방 뉴욕 법원에서 그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경남 기업이 랜드마크 72를 매각시키기 위해서 네. 또 그 과정에서 이 반기상 씨가 네. 이렇게 관여했다는 반주연? 아니 뭐 하여튼 뭐 예,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조카? 나오고 조카 반주연 조카가 씨? 예. 조카 반주현 씨는 아니고 반기상 씨가 이제 거기에 예, 뭐 예, 예. 관여하지 않았느냐 막 그런 이제 의혹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떻게까지 되고 있냐면은 카타르의 그 랜드마크 71을 판매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카타르에서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지지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카타르에 대한 그 지지 운동까지도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쭉 나와요. 그러니까 랜드마크 72하고 네. 카타르하고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하고 예. 반기상 씨하고 이렇게 이제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랜드마크 72를 카타르에 매각하는 어떤 조건으로 예. 유엔 사무총장을 그러니까 당선시키는 뭔가 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의혹은 이제 지금 계속 저도 관련된 자료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언론이라든가 특검에서 이런 것들에서는 보다 더 치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대략 지금 언론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렇죠. 이것들을 찾다 보니까 예. 이제 언론에 전혀 안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여기부터 단독이에요? 우리 뭐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단독인가? 예. 제가 조금 더 해가지고 네. 오마이뉴스 한번 기사를 쓸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근데 200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도죠. 네.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네.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그 베트남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베트남에서 한복 패션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복과 베트남의 그 전통 의상 아오자이 네. 이를 같이 하는 이제 기억해요. 예. 패션쇼를 합니다. 예. 근데 그 패션쇼가 열렸던 장소가 바로 랜드마크 72예요. 그리고 그 패션쇼를 이제 기획했던 분, 예. 그러니까 그분의 이력을 제가 쭉 뒤져보니까 그분 초청 강연을 하는데 초청 네. 강연하면서 그분에 대한 그 한복 디자이너인데 네. 그분에 대한 이력을 소개하면서 네. 2013년 베트남에서 썼던 한복 아오자이 패션쇼의 총 감독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복 디자이너는 우리가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입었던 한복을 최순실이 디자인했다 그랬는데 네. 그거를 디자인했던 한복 디자이너예요.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이른바 그 오방색 주머니, 오방랑. 오방랑 주머니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네. 한복을 입고 네. 연출을 했던 그런 게 있는데 바로 그 오방랑 주머니에서 행사하는 거를 기획했던 사람이 최순실 씨라고 하는데 그 오방랑 주머니를 디자인한 사람이 바로 동일한 한복 디자이너입니다. 이 한복 디자이너 이분이 2013년 베트남에서 열린 한복 패션쇼의 기획 총 감독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최순실 씨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요? 아, 디자이너가 매개 인물이 그렇죠. 디자이너가 매개 인물. 그러면은 그렇죠. 전문 용어로 커넥터. 커넥터. 랜드마크 72에서는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직접 워킹 모델을 합니다. 아,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복을 입고 거기에 이렇게 모델처럼 걸어가는 그런 장면을 또 연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기획총 감독한 분이 네네. 최순실 씨가 지원해 준 그래서 한복 육성 진흥 뭐 이런 네네. 것에 대한 예산까지도 지원됐던 그것과 관련된 분이 이걸 총 연출했는데 네. 당시에 이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네. 왜 그 패션쇼가 랜드마크 72에서 연락이 됐는지 에헤. 알 수가 없다. 어디서 결정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당연히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참 이게 조금 더 콤팩트한 내용을 하려면 검찰이 좀 따져봐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특검이 좀 수사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그 경남 기업과 그다음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예. 그러니까 베트남 한호 랜드마크 72와 예. 한복 쇼와 그다음에 최순실하고 이런 게 전부 지금 정황상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이 정황상 연결이 돼 있는 것들을 언론이 취재를 하든 네. 특검이 조사를 하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문을 그 정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베트남 랜드마크 72 이게 경남 기업이 건설한 네. 베트남 현재 건설한 랜드마크 72 이게 굉장히 그 큰 건물이고 우리로 치면 지금 롯데가 잠실에 짓고 있는 고층 빌딩 같은 그런 거였는데 이 로비스트로 당시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첫 번째 동생인 반기상 씨를 썼다. 그리고 성완종 경남기업이 돌아가셨는데 경남기업 회장이 당시에 뭐 이런 문제 랜드마크 72 문제 때문에 카타르 국왕을 로비했던 뭐 이런 이게 정황이나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뉴욕에 있는 유엔에 관한 기사를 쓰는 이너시티 프레스 매체에서는 기자.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완종 씨는 죽기 전까지 랜드마크 네. 72가 카타르에 판매되는 줄로 예.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랜드마크 72가 카타르에 판매되는 것은 아니었던 건데 그렇군요. 중간에서 또 브로커가 끼어가지고 뭐 사기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랜드마크 72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당선되자마자 거기서 한복 패션쇼를 했을까? 랜드마크 그리고 이 72에 대한 기획- 부가가치를 높이는 예.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저 추정할 수 행사예요. 있죠. 지금 그림으로 나가고 있는 저 행사에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선 겁니다. 저 때 입었던 저 한복을 디자인했던 이 행사를 디자이너, 이 행사를 다 디자인한 기획했던 한복 디자이너 총 감독. 이게 반기문 네.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또 디자이너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된 건지 이 커넥션을 좀 밝혀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이런 의혹 제기를 하셨습니다. 어렵다, 그죠? 이야기가 콤팩트하게. 예. 김종대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의혹 제기. 글쎄 일단 희미한 연결선은 확인이 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네. 이런 부분들은 따져볼 일이죠. 예. 사실 그 반기문 그 전 총장은 예, 기름장어라고 합니다만은 내가 보기엔 강력 기름 본드 그 아무데나 잘 붙어. 장어가 아니라 본드. 기름 본드로 바뀌었어요. 기름 본드. 네. 초강력 접착제, 윤활제 이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접착제 플러스 윤활제 그 멘탈을 가지신 분인데 네. 사실은 그 두리뭉실하면서도 누구나 다 또 연결이 되고 이런 면에서 하나의 어떤 그 허브형 인간형이기도 해요. 허브형 그래서 인간. 아니 저는 그 진보적 보수주의자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허브형이 진보 보수 다 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런 어떤 걸로 봤을 때는 그 무수히 많은 연결 지점의 하나의 노드를 구성하는 디자이너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반기문 등인데 네. 이 노드를 연결하는 어떤 하나의 그 연결성, 관계망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그렇죠. 네? 예.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득권 연합인가 아니면 공생 관계인가 이런 것들은 뭐 아무래도 검찰이 참고해서 네. 인지 수사를 하든지 네. 특검이 예. 뭐 어떤 그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거는 박근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 박근혜 정부에 한정돼서 무슨 범죄 사실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김창수 원장의 의혹 제기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도 그 네트워크 허브가 뻗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외신 기자를 통해서 일부 확인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특검이 수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세요. 어차피 네. 이제 지금 성완종 씨 관련된 부분들은 특히 이제 뉴욕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최순실 게이트하고의 또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랜드마크 72 매각 과정과 관련해서 네. 거기에서 왜 한복 패션쇼가 열렸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본다면은 이제 연결성들이 조금 더 최순실 게이트하고 연결성들이 분명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이런 의혹이 너무 많이 제기된다는 거예요. 네. 김종대 의원님 말씀처럼 허브형 인간이어서 그런 건지 뭐 기름 장어에서 그런 건지 기름 본드. 초접착 강력 기름 본드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지금 벌써 반기문 총장 본인이 박연차 로부터 23만 불인가 뭐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검찰 관계자는 예, 부정할 수 확실하다. 없는 예. 사실이다. 팩트다.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했죠.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제기했던 것들 네. 이거는 이제 그 유엔 사무총장 되기 위해서 카타르하고 노비를 했는데 네.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성완종 씨의 랜드마크 71을 매각하는 것과 관련된 네. 것에서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이 주변 사람들이 연관돼 있다는 것 본인은 또 그걸 아니다고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런 최순실 것도 모른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최순실 씨라고 간접적으로 연관돼 예, 있고 그 정황을 지금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네티즌들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뭐 신천지라는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천지의 그 이제 이만희 뭐 총재라 그러나요? 그분의 이제 사실상 후계자인 것처럼 이제 알려져 있는 네. 김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뭐 국제 여성 평화 단체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유엔에 가서 유엔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는데 네. 그 회의에 또 반기문 사무총장이랑 반기문 총장의 부인이랑 같이 또 사진을 찍어 가지고 아하. 그거를 지금 그 김남희 씨가 하는 뭐 국제 여성 평화 NGO라는 예. 거기에 홍보 동영상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남희 씨가 하는 이야기는 그 홍보물을 보면은 유엔 본부의 초청으로 그 여성 평화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네. 이제 홍보물에 뭐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수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해서 그 사람들하고 사진 찍는 게 뭐가 문제냐? 뭐 그건 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근데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네. 초대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 한 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그 주변의 이상한 스캔들과 연관되는 것과 종합해서 본다면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정말 김종대 의원 말처럼 기름 본드여 가지고 온갖 의혹이 되는 사람들하고 유착 관계, 밀착 관계가 다 돼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해야 됩니다.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 후보가 돼서 네. 실제로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네, 예. 당선이 된다면은 온갖 주변 사람들이 반기문 총장하고 또 기름 강력 본드처럼 해가지고 강력하게 붙어 있다면은 허브형이니까. 제2의 최순실 사태가 나지 말라는 법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들이 그 점을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이 아니다 법률 대응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뒤었어요. 되었어.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또 아우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철저한 의혹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에서도 유엔 쪽에서도 그 직원들이 안티 반기문 운동한다면서요, 대선 출마하면. 근데 이제 정당은 곧 정할 것 같아요. 어디로 간다고 보세요, 김종대 의원은? 글쎄 뭐 설 후에 한다 그러니까 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원래 이 탄핵 사태 전까지는 당연히 새누리당을 봤을 그 친박, 반기문, 친박이었죠. 그
총장이지만 이제 새누리당은 물 건너갔다. 네. 여기는 뭐 어려울 거 보면은 후보자가 둘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국민의 정당이고 네. 하나는 바른정당이죠. 그런데 그 정당으로 가는 이유가 매우 궁색하잖아요. 돈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금전적인 것부터 빡빡하다. 아니 그런데 그분들의 그 제가 그 대충 저런 공직자들의 사고 방식이 네. 자기 돈을 못 쓰는 스타일들이거든요. 아, 외교관들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기 돈을 죽어도 못 써요. 공금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봉급을 받잖아. 네, 그 봉급을 받는 거는 생활을 유지해서 네. 다음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 장차관들은 그렇게 봉급을 쓰지 않아요. 그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비용은 판공비고 판공비. 봉급은 저축하는 거예요. 아, 그건 성역이라고. 그렇군요. 그래서 재산이 매년 장관 연봉만큼 증가해요. 또 이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돈을 쓴다는 걸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말했구나. 당이 없어서 손바닥으로 땅을 긁고 있다.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내가 돈이 얼마나 있겠냐. 금전적인 것부터 빡빡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네. 자기 돈은 성역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돈은 못 쓰는 돈이야. 그렇다고 남의 돈을 쓸 법적 요건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정당밖에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참 우리나라에 저도 자영업을 8년 했습니다만은 내 재산 쪼개서 월급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쌓여요. 빚이. 예, 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실은 끊임없이 축내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나는 엘리트이기 때문에 자기 돈을 안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 삶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긴 왜 없어? 아니 40여 년 공직 생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정도면 우리 사회에 굉장한 유엔 기득권층입니다. 사무총장은 돈을 얼마나 받아요? 유엔 사무총장은 월급이 없습니다. 판공비. 예, 판공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던가 그래가지고 아무튼 제 기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 되고 나가지고는 우리나라 뉴욕에 있는 총영사관 예산들을 이렇게 반기문 총장 활동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군요. 명예직이네. 돈 없을 수도 있겠네.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새누리당 가서 경선하면 좋은데 당이 쪼개져서 점점점. 그러니까 새누리당 가서 경선하면 좋은데 당이 쪼개져서 점점점 이렇게 자, 얘기했는데. 그런데 보자고. 이거 엠바고 걸었는데 그러면 깼어. 어느 당을 가느냐로 이제 고르는 모습이 원래 저분이 결정을 빨리 하는 양반이 아니거든. 네, 굉장히 느려요. 네. 느려 터져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고르는 모습으로 되면서 네. 저는 지지율의 대폭락 사태가 올 거다. 지지율 대폭락 사태가 온다. 뭐냐면은 예. 어떤 자기의 가치와 전략을 가지고 예. 당당하게 정당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 정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뭘 제안하든지 이 모양이 안 되고 네네. 궁색하게 고르는 모양으로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고른 정당 외가 전부 적이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다 후보들을 내니까. 그다음에 다 올 것처럼 그랬는데 저쪽으로 됐다. 그러면 그건 밀실 야합이 될 것이고 이러면서 궁색하게 고르는 모양을 취한다. 네. 대한민국의 그 정당을 제외한 전체를 적으로 돌려서 지지율 대폭락 사태가 올 거다. 그런데 반기문의 리스크라는 게 뭐냐? 네. 우유부단함이란 말이에요. 무책임성이란 말이에요. 무책임.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느냐? 네. 그다음에 한쪽에선 검증 요구가 있을 때 네. 이런 걸 돌파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신념과 멘탈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좌고우면하면서 여기도 보니까 고기 들어오니 금을 쳐야 되겠고 네. 저기도 낚싯줄 던져야 되겠고 예. 이래 가지고 낚시 몇 개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렇게 되면 대폭락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반기문이 대폭락 안 하려면은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뭐 국내 언론에도 조금 이야기가 됐는데 아마 그거는 반기문 쪽에서 언론 플레이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른바 이제 이승만식 그 대선 출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거냐면은 어떤 정당에서 정당이 후보가 되지 않고
국민적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뭐 통합적인 어떤 정당 후보로 이렇게 만드는 것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이제 반기문 입장에서 본다면은 친박과 비박과 처음에는 친박은 빼겠죠. 그 뭐 바른당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반기문 희망하는 뭐 김종희 씨라든가 또는 네. 뭐 손학규 뭐 전 의원이라든가 또는 그 국민의당에서 뭐 일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를 국민 후보로 통합적인 어떤 대통령 후보로 추대해 주기를 반기문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기문 쪽 캠프에서 이승만식 방식으로 대통령이 출마하고 싶다는 거를 언론에 흘렸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굳은 건 못 하겠고 네. 나를 황제 출마 시켜달라. 그렇죠. 황제 이 얘기 출마. 아니야. 황제 출마. 그래 가지고 그 비단길 가겠다. 비단길 걷겠다. 예, 카페디를 예. 우아하게 거룩하게 가고 싶다. 이 얘기 아니야. 평생 피 흘리고 저 터지고 이런 건 못 하겠다 이거 아니야. 네. 어? 내가 누군데? 평생 걸어온 길이 그런 거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유엔 10년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반기문 총장은 본인은 이제 유엔 사무총장으로 가기 전에 네. 국내 알려진 기름장어였잖아요. 네, 네, 네. 본인이 이제 그렇게 말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기름장어가 유엔에 가가지고 유엔에서 국제적으로 어떤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네. 반기문 총장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려한다. 이제 기름장어가 우려 총장으로 된 거예요. 네, 네. 그 우려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는 유엔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그 국가들을 향해서 네네. 너희들이 노력해라. 계속 그렇게 해요. 노력해라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들한테 노력해라고 해놓고 네. 반기문 총장은 뭘 했는가? 그때 이제 외신들은 항상 이야기할 때 반기문 총장은 그때 투명 인간이었다. 네. 어디에도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반기문 총장은 투명 인간이었는데 그러면은 강대국들 앞에서 네. 반기문 총장은 뭘 했는가? 강대국들 앞에서 반기문 총장은 치어리더였어요. 그리고 그런 게 지금까지 반기문 총장이 유엔에서 활동한 것을 어떤 외신들이 평가한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강대국 앞에서는 치어리더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국내에 돌아와서 반기문 총장이 뭘 하겠다 그럽니까? 대통령. 온몸을 불사르겠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조국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기름장어로 출발해가지고 우려 총장 노력해라 하고 질책하는 총장, 투명인간 총장, 그다음에 치어리더 총장을 거쳐서 이제 다시 국내로 돌아와가지고는 불사르겠다는 겁니다. 기름장어가 자기를 이제 불사르겠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가 될지 분명한데요. 저는 김종대 의원님처럼 반기문 총장이 꽃가마에 타서 황제 출마를 하겠다. 한다면은 그거는 반기문 총장이 원하는 가장 최선의 길일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에 제가 우려했던 샤이 보수층, 내가 보수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네. 그러나 속으로는 보수인 이 사람들이 반기문 총장을 지지하고 싶어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반기문 총장이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걸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서구형 스타일. 외국에 오래 살았고 외교관 길게 했으니까 그래도 서구형 노신사가 한국에 와서 좀 근사한 의제도 좀 던지고 행보도 좀 멋스럽게 하고 그럴 걸 기대했다. 근데 멍미?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왜 자고우면이 치명적이냐면은 저렇게 메시아적으로 등장하는 스타일들이 네, 우선 그 뒷받침해줘야 될 거는 강력한 개혁 의지와 네, 어떤 전략적 돌파력 네. 같은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네. 2월이 되면 사람들이 언제쯤 저 뭐 한 칼 보여주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기다림의 인내심이 소진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번은 대선의 호흡이 가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성격이 급해졌어 지금.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보수를 재건하고 그러면서 다시 그 새살이 돋게 하는 어떤 한번 혁신된 보수로 거듭나려면은 지금 반기문 총장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이야기는 네. 하나의 어떤 그 보수의 집권 또 재건 플랜 같은 거, 네. 비전 같은 거 네. 이러면서 저기 과거 적폐와는 완전히 거리를 둔 새로운 어떤 보수의 이미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건 보수가 원래 상상력이 좀 빈곤하잖아.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게 필요한 때거든요. 그래서 좋은 보수가 이 나라에 생기면 진보로서도 나쁜 일이 아니에요. 아, 좋죠. 예. 그건 좋은 양날개로 일입니다. 좋은 보수, 예. 양날개로 리영이 교수님 그런데 말씀대로. 지금 반기문 스타일은 오는 날부터 보면은 여기도 낚싯줄 던지고 저기도 낚싯줄 던지고 해서 사방에 낚싯줄 깔아놔가지고 주워 담질 못한다고. 예. 그러면은 다 놓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수를 뭐 걱정해주는 이야기 같아 이상한 얘기처럼 상당히 됐는데 걱정을 해주고 제가 계세요. 지난번에 보수 걱정하니까 예. 김종희 총장이 뭔 나무 집안이래 그렇게 걱정하냐 그러더니 오늘은 또 자기가 걱정을 해주네. 그런데 그럴 만한 어떤 저기 인상적인 모습이 지금은 아직 되질 않았고 순전히 화장빨로 버티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보수 정당들도 내부에 반기문 변수 때문에 스텝이 꼬였어요. 그래도 반 총장이 오면은 대열 정리가 좀 돼서 반기문으로 일로 매진하자 이렇게 됐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도 지금 이게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약간 망설여지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 정리를 막 하고 있어요. 국민의당부터 빠르게 입장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조금씩 아, 멀어지고 곤란하겠다. 있습니다. 예, 네. 그게 조금씩 이제 멀어지고 왜 있어요. 그러냐면은 예. 반기문 총장이 와가지고 연일 뭐 작은 스캔들 하여튼 작은 에피소드를 일으켜서 국민들한테 약간 좀 놀림감이 되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네. 더 중요한 거는 반기문 총장이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은 유엔 사무총장 10년을 했다는 건데 저는 이제 유엔 사무총장의 10년의 그 리더십이 뭔지 조금 전에 제가 요약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별거 아니라는 거. 그런데 국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유엔 사무총장을 했고 외교관이라는 이런 자신들의 경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제가 나중에 어디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반기문 총장이 퇴임 시에 네. 왜 미국의 트럼프 당선자를 못 만났는가? 만약에 자기가 유엔 사무총장을 10년 했다면은 네. 그 최대의 외교적인 능력을 가지고 당연히 외교관 입장에서 물러나니까 퇴임하니까 그러네요, 진짜. 고별하면서 당선자 미국의 당선자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못 기자들을 만났잖아요. 계속 만났어요. 기자들만 열심히 만났잖아요. 예. 그 못 만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트럼프가 안 만나준 당연하죠. 트럼프가 이거는 반기문 총장이 트럼프 면담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한번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면담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면 이거는 개망신인 거고요. 면담 신청도 안 했다면은 어떤 외교관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 또 의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트럼프가 안 만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안 만난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반기문의 리더십을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반기문은 자기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체결한 것이 자기의 최대 성과라고 합니다만은 네. 트럼프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트럼프는 유엔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을 물러나면서 네. 트럼프라도 한번 만나고 와야지 네. 내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한미 관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한테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자신의 장점도 지금 못 살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보수적인 정당들도 반기문에 대한 지금 슬슬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반기문 총장이 동해번쩍 서해번쩍합니다. 어제 봉화마을 다녀왔고 팽목항도 다녀왔고 오늘은 아침에는 5.18 국립묘지를 다녀오셨고 지금 조선대학교 안에 들어가고 있는 장면인데요. 청년들이 지금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지지자라기보다는 반대자들이 많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함께 보셨는데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려 73분 20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막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셨죠? 그렇다고 얘기해서 하세요, 빨리. 지금 예, 자, 아무튼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는 질문인 줄 알고 그래요? 예, 예. 네, 그 두 분께 한 겁니다. 자, 그 끝으로 저희가 그 한 가지 새롭게 저희도 잘 몰랐던 건데요. 확인한 사실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유엔 사무총장의 공식 연봉은 22만 7,254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약 2억 6천만 원 수준이고요. 여기에 개인 활동을 위한 판공비, 경호비용 추가 지급분까지 모두 합치면 3억 원을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보다도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급으로 하는 명예직은 아니다라는 점을 팩트를 수정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점차 대선이 다가올수록 우리들의 종창 토크도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번 대선 안보 대선으로 치르려는 보수 진영의
전략적 접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이 그 어느 때보다 네, 두 분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저도 이런 말씀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는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야권의 이 정도 안보 역량 준비로는 대선 돌파하기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지금 사드 문제가 지금 정부냐 다음 정부 결정이냐 이 프레임은 굉장히 나쁜 프레임이에요. 그건 시간이 많았을 때는 그 프레임이 맞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본격적인 경제 제재를 서두르고 있고 미국이 사드 가속화를 서두르다 모아서 이 문제가 급한 문제가 됐는데 네. 이때 차기 정부가 결정하냐 지금 결정하냐는 프레임을 계속 주장하는 거는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건 사드의 지금 본질적인 이 흐름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차기 정부의 주인은 누굽니까? 자기 본인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차기 정부를 남의 정부처럼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 차기 정부가 할 일을 지금 앞당겨야 될 판이에요. 그 정도로 나라가 급해진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런 프레임들은 회피 전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돌파와 핵심 현안에 시선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이런 어떤 정책적 안목을 높여서 이번 대선에 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런 얘기들은 말씀드리는데 지난 대선 패배의 교훈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지난 대선 패배의 교훈은 사실 NLL 대화록에 있죠. 비가 오는 부산역에서 김무성 당시 아니죠 전 새누리당 대표가 공개를 해버렸죠. 그렇죠? 사실은 그거는 대화록을? 이제 네. 김무성이 그렇게 읊은 거는 이제 지금 와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로 그 이명박 정부와 그 박근혜 어떤 사이에서의 깊은 커넥션이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2012년 9월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가서 대체 뭔 말을 했길래 북한이 항상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데 이미 그때는 NLL을 비롯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저쪽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들의 안보 무대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안보 무대에서 NLL이라는 연극을 상영한 겁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가 총 감독이 돼가지고 네. 그리고 거기 주연은 김무성이었고 조연은 누구죠? 그 뭐 경남에 어디 아니 강원도 어떤 국회의원 일단 그런데 정문원. 정문원 정문원. 결국은 이제 그때 자기 통일비서관이었죠, MB. 발언한 것 네. 때문에 뭐 벌금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또 비슷하게 수구 세력들이 이번 대선에서 수구 안보 무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구 안보 무대에 올라와라 너희들 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구 세력이 만들어 놓은 안보 무대는 종편이 거기에서 독점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구 세력이 만들어 놓은 안보 무대는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안보 무대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안보 무대는 우리는 지금까지 안보 무대가 없었어요. 진보적 안보 무대는 없었습니다. 수구적 안보 무대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수구 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삐까번쩍한 안보 무대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당극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보적 안보 마당극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비유를 하자면은 팟캐스트에서 방송을 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나가서 국민들과 호흡하는 네. 그 수구적 안보 무대에서는 비싼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사람들만 관객이에요. 그걸 종편이 생중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당극판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다 와서 그걸 볼 수 있고 그리고 팟캐스트에서 생중계하는 이런 우리의 안보 무대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어찌됐든 안보를 활용한 대선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핵심 쟁점은 성주 골프장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민간 기업인 롯데가 끼어서 이 3월까지는 막고 있지만 그 이후의 플랜, 이를테면은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이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야권 진영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당한다. 이런 그 말씀을 좀 드리는 하나뿐만은 것 같습니다. 아니고 네. 이제 계속 오늘 방송에서 나온 겁니다만은 중국의 일단 보복 조치가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미 구체화되고 아니 있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예. 그거는 뭐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아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더 세게 나온단 그럼요. 말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트럼프 비행기도 못 뜨고 막 한류 드라마도 못 트럼프 틀고 당선 그러고 이후에 있는데. 이제 예. 조치가 어떤 조치가 내려질 것인지 예. 그다음에
3, 4월 달 대선이 4월 말에서 5월 뭐 한다면은 3, 4월 달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 기간 동안입니다. 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안보 상황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무대를 이 수구 세력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이슈를 가지고 무대를 만들어 놓는데 아니 근데 네. 이건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면 수구안보 무대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안 올라갈 수 있겠어요? 아니 그래서 수구 안보무대 올라가지 말고 마당극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우리 마당극을. 예. 그러니까 일종의 수구 안보 무대에 올라가면 안 된다. 우리들의 진보적 안보 무대를 마당극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 무대에 서서 이 무대를 훨씬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여러 후보들이 팟짱부터 많이 나오셔야 되겠다. 자주 출연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국이 하드 블랙리스트랜다. 하드 브렉시트를 결정해서 사실 그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주제는 저희가 다음 주로 좀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0분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